시간이 갈수록 이게 그 매출과 영업이익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 회사. 가장 안전하게 가장 큰 수익을 낼 수 있는 투자 방법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행부 반갑습니다. 오늘은 천백만 대표님 모셨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예. 대표님 거의 또 한 달 만에 뵙는 것 같은데 어떻게 지내셨어요? 아, 벌써 한 달 지났나요? 예. 일단 저희 이렇게 또 불러주셔서 일단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네. 부자TV와 시청자 여러분들 다시 만나게 돼서 반갑습니다.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1년에 한 번 정도 이제 어머니 모시고 이제 일본을, 온천을 다녀와요. 1년에 한 번씩이요? 1년에 대개 한 번 정도. 예, 그래가지고 이제 얼마 전에 이제 그 일본에 시코쿠에 조그마한 섬에 이제 그 마츠야마라는 도시가 있는데 아주 소도시입니다. 거기 이제 온천에 다녀왔고요. 온천에 다녀왔더니 그냥 이렇게 보니까 뭐 저 PBR 막 이런 것 때문에 막 시장이 많이 바뀌어 있더라고요. 사실 그래서 그때 이제 제가 일본에 있었는데 그러고 나서는 이제 제가 이제 그 VOD 강의를 좀 하고 있고요. 성장주 관련해서 강의를 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제가 그 일전에 쓴 책 그 성장주 패러다임 이제 쓰느라고 이렇게 그 여러 가지 그 출연을 못 해가지고 이제 지금은 또 이렇게 여러 방송에도 열심히 출연하고 있습니다. 그 성장주 패러다임 책에는 대표적으로 어떤 걸 담으셨었어요? 성장주가 무엇인가? 그리고 왜 성장주에 투자를 해야 되는가? 뭐 그다음에 성장주는 어떻게 투자하는가? 이런 거에 대한 그 성장주 전반에 대해서 이렇게 그 제가 생각하는 바를 쭉 썼습니다. 책이 요즘 좀 핫한 것 같더라고요. 잠깐. 아, 모르겠습니다. 요즘은 잘 안 들어가 봐서 이렇게 뭐 초반에는 예스24 무슨 포인트도 보고 하다가 이제 요즘은 이제 잘 안 보고 있습니다. 이제 시간이 좀 지나서. 워낙 또 대표님 하면 많은 분들께서 아시겠지만 성장주 네, 특히나 제가 또 좋아합니다. 네. 그 중에서도 구조적 성장주 네. 좋아하시잖아요. 네, 네, 그래서 저도 워낙 좋아하는 바여서 네. 대표님과의 만남은 또 기대가 항상 되고 아, 감사합니다. 오늘도 네. 오늘도 이제 대표께서 생각하시는 구조적 성장주에 네. 대해서 좀 전반적으로 다루고 싶은데 네. 그 전에 앞서서 아까 대표께서 살짝 말씀하셨다시피 네. 최근에 저 PBR 때문에 시장이 한바탕 뒤집혔거든요. 예. 이 현상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예, 그러니까요. 제가 이제 일본 갔다 왔더니 제가 이제 해외 여행 가고 이럴 땐 거의 주식을 안 보거든요. 왜냐면 뭐 그 신경 쓰기가 싫으니까. 저도 예. 그래요. 그래가지고 왔더니 그 주식들이 다 떨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어떻게 된 거지 하고 보니까 이제 그 뭐 저 PBR 이런 것들이 이제 있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정부에서 최근에 이제 저 PBR 주식들을 사실상 많이 띄우면서 무슨 그동안 소외됐던 보험이라든가 무슨 뭐 유통, 뭐 유틸리티 이런 주식들이 많이 올랐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개인적으로는 사실 그렇게 어떻게 생각하냐면 저는 이제 정부에서 이렇게 어떤 특정한 주식 섹터나 뭐 이런 것들을 뭐 오르도록 관여를 하는 게 사실 옳은가 사실 그런 생각은 좀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결하려고 하는 의지는 뭐 좋게 평가하고 알겠는데 사실 이제 제 생각에는 그런 걸 해결하려고 하면 무슨 이렇게 상장회사에서 편법을 저지른다든가 뭐 이런 거를 막고 제도를 이렇게 잘 개선하고 이렇게 하는 게 정부 역할이지 정부에서 나서서 저 PBR 주식을 사라. 사실 이게 거의 노골적으로 얘기하는 게 정부 역할인지 사실 잘 모르겠다는 생각은 제가 했었습니다. 근데 이제 그렇다고 뭐 저 PBR 주식이 오르는 게 나쁘다 이게 아니고요. 이제 제가 말씀드린 건 좀 부작용이 있을 수 있다 이제 이런 생각을 제가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시장은 이제 미국이나 이런 데에 비해서 규모도 작고 사실 또 기관들이 돈도 요즘 많이 없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어떤 그 섹터의 주식을 사려고 하면 다른 섹터 주식을 팔아야 됩니다. 사실 저는 이게 문제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저 PR 주식은 지금까지 아무도 거들떠 보지도 않았고 기관들도 사실 계속 외면을 해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개인들도 마찬가지로 뭐 반도체, AI, 바이오 이런 그 혁신산업 관련주들을 많이 이제 투자를 했는데요. 기관 입장에서는 저 PBR을 사라고 하니까 기관 입장에서는 거기 동참을 이제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기관들은 그동안 많이 올랐던 코스닥의 AI, 바이오, 뭐 반도체 관련주 소부장들 이런 종목을 이제 그 무차별적으로 그냥 팔아치우고 그 돈으로 금융이나 뭐 홈 이런 저 PBR 주식을 사들이는데 제가 보기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수급 대란이 초반에 좀 일어났었고 그래서 이제 특히 개인들이 많이 보유하고 있는 그런 코스닥의 그런 그 AI 관련주라든가 이런 것들이 이제 많이 급락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개인들이 저는 손해를 봤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러니까 코스닥은 하락하고 코스피는 상승하는 이제 흐름이
이렇게 나타났었지 않습니까? 네. 근데 이제 그게 저 PBR 주식들은 개인은 보유하지 않았고 이제 또 기술주들을 위주로 많이 갖고 있었으니까 사실 거기서 이게 개인들이 좀 손해를 본 것도 있고 그래서 지수는 오르는데 개인은 사실상 그 오른 거에 대한 체감을 못하는 그런 시장이 좀 형성이 됐었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저는 그거 자체가 좀 부작용 비슷한 거 아닌가 생각을 하는데 어쨌든 정부 정책이다 보니까 이제 저 PBR 관련 PBR주가 이제 계속 상승을 하고 있는데요. 근데 이제 그렇다 그러면 개인 투자자들이 세울 수 있는 전략은 당연히 뭐 크게 봐서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다음 주에 그 밸류업 대책 정부에서 발표를 하지 않습니까? 네네. 그래서 이런 것들이 만약에 발표하면 관련 주식이 상승할 것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지금이라도 유망한 그 저 PBR주에 관심을 가져보는 방법이 있을 거고 둘째로는 그 저 PBR 주식이 상승하면서 기술주라든가 이런 것들이 하락을 해서 지금 많이 오르지 못하고 있는 상태니까 저가 이런 것들을 저가 매수를 하고 기다린다는 관점에서 지금 혁신산업 관련주를 매수하는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요. 저 같으면 두 번째 방법을 택할 것 같습니다. 혁신산업 관련주는 어차피 제가 보기엔 시간이 지나면 다시 올라가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 그 셀 온 뉴스라는 그 뉴스에 팔아라는 그런 속담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정부 발표를 계기로 혹시라도 또 저 PBR 주식이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정점을 찍고. 예. 그래서 저는 오히려 지금은 기다리는 전략, 그러니까 많이 떨어진 성장주를 사서 기다리는 전략이 맞다.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사실 이 정책적인 발표가 있고 나서 초기 한 1, 2주 정도는 네. 그야말로 말씀하셨다시피 거의 기술주, 성장주들을 우르르 팔고 그 속히 말해 저 PBR 가치주들이 막 오르는 상황이 나왔다가 또 이제 최근 들어서는 약간 또 빠져있던 성장주들이 조금씩 이제 올라오면서 키를 맞추는 듯한 느낌도 받거든요. 네. 맞습니다. 근데 제가 그러니까 종목마다 다르겠지만 그 전에 저 PBR 주식이 바람이 불기 전에 주가는 회복을 못한 것 같습니다. 대부분. 그래서 사실은 아직도 많이 하락을 한 상태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이렇게 당장 사서 내일부터 올라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는 분이 아니라면 사실은 저가에 조금씩 매수를 하면 그게 나중에 가면 오히려 더 큰 수익을 줄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저는 합니다. 예. 그럼 대표님께서는 현재 시장에서 특별히 뭐 저 PBR 주식을 뭐 사고 싶다거나 뭐 주목하고 계신 건 없는 건가요? 그러니까 이제 저 PBR이라고 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는데 사실 저는 이제 그 지주사에는 좀 관심을 가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저는 이게 사실 저 PBR이라는 관점보다도 저는 그러니까 그 저 PBR 주식이 이렇게 뜨기 전에 그 전부터 이제 작년부터 이제 지주사가 상승할 가능성이 크다고 생각을 해왔었거든요. 왜냐하면 이게 상속세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우리나라 상속세는 글로벌 스탠다드로 보면 너무너무 가혹한 수준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생각을 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기업이 있는데 상속을 2번만 하면 모든 기업이 다 국가 소유가 됩니다. 왜냐하면 세금을 너무 많이 내기 때문에. 근데 미국 같은 경우는 보면 이렇게 그 상속세를 주식을 받을 때 내는 게 아니고 나중에 그 주식을 팔 때 낸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이제 아버지로부터 주식을 받았으면 자기가 그걸 경영할 때 그때는 세금을 안 내고 이제 그 주식을 언젠가 팔게 되면 그때 세금을 내는데 그러니까 경영권을 유지하는 데 문제가 없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우리나라는 상속을 받는 순간에 내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거를 굉장히 큰 부담이 되는 거죠. 근데 그리고 상속세율도 굉장히 높고 그래서 이제 이런 상속 문제 때문에 지주사의 그 주가가 상승하기를 원하지 않는 거고요. 대주주들은. 그래서 이제 이것이 바로 이제 지주사 주가가 바닥을 헤맨 요인 중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제 뉴스를 보니까 얼마 전에 윤 대통령님께서 상속세 완화를 하겠다고 이제 시사를 했고, 그래서 상속세 완화 가능성이 점점 커지고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아예 폐기는 못하더라도 당연하죠. 완화 쪽으로. 맞습니다. 예. 그래서 저는 이거 이제 이슈화가 언젠가는 될 텐데 멀지 않은 시간에 이게 이슈화되면 지주사 주가는 상승하리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 PBR을 떠나서 향후에 이제 상속세 개편 과정에서 지주사가 수혜주로 떠올 가능성이 크다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게 또 정부 측에서는 바꿀 수밖에 없는 게 대주주의 문제가 아니고 이제 일반 시민들한테도 상속세가 이제 문제가 되는 시대가 됐거든요. 그러니까 신문 기사를 얼마 전에 보니까 서울 아파트는 많이 올라서 상속세를 개편하지 않으면 2030년에 서울 그 175만 가구가 상속세를 내야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따지면 서울에 있는 그 아파트의 80%가 상속세 대상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상속세율은 24년간 변화가 없었다고 하는데 자산 가격은 그동안 급등하면서 이제 상속세를 내야 되는 그런 사람들이 많아졌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상속세라고 하는 게 이제 과거에는 뭐 부유층만의 문제였는데 이제는 사실 이 서울에 사는 사람들 또는 대도시에 사는 사람들의 모든 사람들이 문제가 됐기 때문에 상속세 개편은 불가피하다 생각하고요. 그렇게 되면 지주사는 수혜를 볼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이게 꼭 이제 그 이분법적으로 대주주만 그 그 세제 혜택의 그 혜택을 받는 게 아니고 그렇게 되면 지주사가 또 오르고 그렇게 되면 또 주가가 오르니까 개인 투자자들도 혜택을 받게 되고 그래서 저는 뭐 이게 부자 감세 아니냐 그렇게 우리 주식 투자자 입장에서는 볼 필요는 없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사실 우리나라 상장되어 있는 지주사들이 뭐 글로벌이랑 비교를 해봐도 엄청 싸잖아요. 예, 맞습니다. 거의 뭐 평균 할인율이 제가 알기로는 거의 5, 60% 가까이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근데 대주주가 주가 오르기를 원하지 않는데 그거 어떻게 오르겠습니까? 그렇죠. 예. 그래서 보면 지주사 같은 경우에 그 호재가 뭐냐면 상속이 끝났다. 이제 이게 호재가 되지 않습니까? 이게 좀 굉장히 이상하잖아요. 그래서 최근에 이제 삼성그룹사의 그런 종목들이 막 삼성물산이라든지 하나둘씩 나오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예. 그래서 그 지주사에 관심을 한번 가져보자 이런 말씀을 제가 드립니다. 그러면 대표적으로 우리가 뭐 상속세가 완화된다라고 봤을 때 그런 것들을 좀 호재로 받아들일 수 있을 만한 지주사는 누가 될까요? 지주사 전반이 다 호재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그게 뭐냐면 어떤 딱 기업을 떠나서 그거 자체가 저는 개인적으로는 하나의 테마가 형성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전반적으로요? 네. 제가 뭔가 딱 현재 상황에서 그래도 좀 떠오르기로는 삼성그룹사나 뭐 현대그룹사 쪽이 일단 대표적이지 않을까 싶은데 삼성이나 현대가 이제 그런 것들 때문에 올라가면 제 생각에는 또 조금 그보다 규모가 작은 회사들도 따라 올라갈 거라고 생각합니다. 전반적인 지주사들이요? 예. 근데 이게 지주사가 또 할인을 받고 있는 요인 중에 또 대표적으로 그 자회사를 막 물적 분할시켜갖고 막 상장시켜서 더블 카운팅 받고 뭐 이런 것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또 다른 문제라고 생각하고요. 이제 상속세 일단 그런 문제는 당연히 있지만 상속세 자체도 지주사의 그 주가 상승을 막는 요인 중에 하나다. 그러니까 이것만 풀려도 어느 정도는 올라갈 수 있지 않을까. 엄청 이것 때문에 막 2배, 3배 올라가기는 힘들겠지만 그래도 그 시장 수익률 이상은 낼 수 있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거기에 또 약간의 저 PBR의 흐름도 같이 탈 수도 있으니까. 워낙 지주사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제 정부가 추진하고자 하는 기업별로 프로그램에 좀 잘 적합하게 맞는 성격도 있거든요. 돈 많은데 주주 환원할 수 있는 그런 또 성격도 있다 보니까 그래서 사실 저도 이번 주에 딱 지주사를 공부를 했거든요. 괜히 또 반갑네요. 근데 좋은 종목 찾으셨어요? 제가 봤을 때는 결국에는 지금 말씀하셨던 포인트는 상속세 관련한 포인트였는데 제가 공부했던 포인트는 이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에 좀 더 적합하느냐 적합성을 봤을 때 결국 정부가 하고자 하는 거는 주주 환원 더 해라 라는 측면으로 본다면 최근까지 좀 더 주주 환원에 대한 모습 특히나 배당에 대한 상향을 이뤄내고 있었는가 지금 가지고 있는 현금성이 많고 좀 앞으로의 특히나 자회사 실적이 좀 안정적인 것들이 있는가를 봤을 때 제가 공부해본 바로는 뭐 SK, LG, 뭐 두산 요 정도가 그래도 좀 관심을 가질 만한 그러니까 이제 그 회사가 이익을 계속 내면서 내기 때문에 그 이렇게 그 주주 환원을 할 수 있는 여건이 되는 회사 중에서 이제 마인드가 오픈된 그런 경영자가 경영을 하는 그런 회사 이 정도 되겠네요. 그렇게 따지면. 그래서 그거랑 이제 대표님께서 말씀하셨던 그런 상속세 부분을 같이 교집합해서 좀 공부를 해보면은 또 좋은 투자할 수 있을 만한 지주사를 찾아내 볼 수가 있겠네요. 예, 그럴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그런데 사실 대표님께서 이제 정작 주목하고 계신 쪽은 상대적으로 이쪽보다는 성장주가 좀 더 맞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오늘은 사실 성장주 쪽 위주로 좀 더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 이게 저번에 나와 주셨을 때도 성장주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해주셨긴 했지만 혹시 또 최근에 주목하고 계신 성장주도 있는지 여기 좀 궁금하거든요. 성장주 자체는 이제 뭐 몇 개가 있긴 한데 이제 그게 시가총액이 작아서 여기서 말씀드리기는 좀 그렇고요. 근데 이제 일단 그 섹터로 따지면 여전히 저는 그 AI가 메가 트렌드 섹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사실 뭐 누구나 다 그렇게 요즘 이제 생각하겠지만 AI가 사실은 가장 그 눈여겨봐야 하는 섹터인데 그동안 이제 혁명적인 사건을 보자면 2000년대 초반에 인터넷 혁명이 있었고요. 근데 이제 그때 인터넷 사용자가 확 늘어나면서 아마존, 구글, 우리나라에서는 뭐 네이버가 탄생을 했고
2007년에 이제 애플이 아이폰을 만들면서 이제 모바일 혁명이 또 시작이 됐고요. 그게 이제 두 번째 혁명입니다. 그래서 뭐 스마트폰 기반으로 해서 우버가 뭐 생겨났고, 그 다음에 뭐 페이스북, 뭐 유튜브 이런 것들이 생겨났고, 우리나라에서는 카카오가 생겨났고요. 그래서 이제 그 세 번째가 뭐냐, 이제 그게 바로 이제 이런 인터넷과 모바일 혁명의 뒤를 이어서 AI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그래서 섹터 자체로만 보면 이제 AI가 유망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근데 이제 저는 투자적인 관점에서 보면 이게 좀 애매한 면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AI라고 하는 게 어떤 특별한 섹터라고 지금 보기에는 좀 그렇고, 모든 기업들이 다 AI를 해버리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요번에 그 CES 기조연설을 한 데가 그 로레알, 네. 그 화장품 회사 그렇죠. CEO가 기조연설을 하면서 거기서 AI 뷰티 앱, 뷰티 지니어스라는 거를 공개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화장품 회사도 AI를 하고요. 쇼핑이나 자동차에도 이제 또 AI가 도입이 되고, 그래서 쇼핑의 경우 요즘 보면 네이버도 그렇지만 생성형 AI를 가지고 이제 소비자가 원하는 물건을 찾아주게 하고 뭐 이런 거, 자동차도 이제는 AI 챗봇이 운전자하고 이제 대화하면서 운전 뭐 어떻게 지원하고 이런 것들. 그래서 AI가 이제 섹터의 경계를 가리지 않고 전 산업으로 이제 쭉 퍼진 상태인데, 그러니까 이제 정리를 하자면 AI가 유망한 건 맞는데, 이게 전 산업으로 파급이 되다 보니까 이게 어떤 기업이 AI의 수혜냐, 이런 거를 찾기가 조금 애매한 면이 저는 개인적으로 있습니다. 그러니까 물론 엔비디아라든가 뭐 SK 하이닉스 이런 것들은 당연히 AI의 수혜주이고 누구나 알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 굉장히 많이 올랐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은 또 매수하기는 부담스러운 지점이 될 수도 있고, 그래서 이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AI가 메가 트렌드이기 때문에 이 주식시장에서는 앞으로도 계속 AI 수혜주를 찾아내려고 할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어떤 것들이 또 부각이 될 거거든요. 그럼 이제 우리 투자자가 해야 될 일은 뭐냐면, 그 AI 주식이라고 해서 이게 이제 부각이 되면 그 기업에 대해서 공부를 해서 이게 진짜 AI 수혜주인지, AI 수혜를 받게 되면 얼마나 많은 수혜를 받게 되는지, 또는 이제 무늬만 AI 관련주인지, 이거를 본인이 직접 공부를 하셔서 판단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만약 진짜로 큰 AI 수혜주라고 하면 올랐다고 해도 과감하게 매수를 해야 되고, 만약 AI하고 그냥 큰 관계가 없는 것 같은데 그냥 무늬만 AI라고 해서 올라간다, 이런 건 이제 무시를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AI 관련해서 어떤 기업이 올라가면은 사실 그 기업을 심층적으로 공부를 해봐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AI 외에 이제 저는 바이오 역시 좋게 보고 있고요. 근데 이제 그 AI 종목은 선정하기가 좀 애매한데, 바이오는 사실 굉장히 클리어합니다. 명확하게 종목을 선정할 수가 있어서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는 AI보다는 바이오에 훨씬 더 많은 비중이 들어가 있습니다. 네. 현재 이제 산업적으로 봤을 때는 AI가 네. 분명한 메가 트렌드가 네. 맞으나 네. 여기 안에 이제 좀 워낙 대장주들이 많이 올랐고, 네. 네. 그 중에서도 이제 또 선별적으로 봤을 때 아직 무늬만 AI인 회사들이 많으니까 네. 네. 좀 투자하기 좀 난이도가 있어서 네. 좀 기업적으로 놓고 봤더니 이제 바이오 쪽이 좀 더 오히려 명확하더라. 명확하다 이거죠. 네. 예. 그러면 바이오 쪽으로는 좀 어떤 기업들에 주목하고 계시나요? 바이오 기업도 사실 이제 이게 그 최근에 하나 개인적으로 이제 좀 좋은 기업을 또 찾았다고 생각하는데, 그게 시가총액이 작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걸 말씀드리긴 그렇고. 힌트만 좀 주세요. 그 나중에 말씀드릴게요. 네. 그다음에 시가총액 큰 바이오 종목으로는 이제 저는 개인적으로는 삼천당제약 좋아하고 있고 그렇습니다. 삼천단제약이 사실 예전에 되게 핫했었는데 요즘엔 좀 쉬어가고 있지 않나요? 예, 그게 이제 이제 물론 이제 이건 완전히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상승이라고 하는 게 계속 상승하는 게 아니고 한번 상승했다가 쉬었다 또 하고 이러지 않습니까? 그렇죠. 저는 개인적으로는 지금이 그 쉬는 시기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앞으로 올라갈 만한 모멘텀은 뭐가 있는 건가요? 뭐 그때도 사실 부각이 됐던 건데요. 그 아일리아 그 이렇게 그 눈 치료제, 그렇죠. 예, 그거 이제 그 바이오시밀러 SCD411, 이것이 이제 굉장히 큰 모멘텀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이 이게 그 바이오시밀러다 그냥 이렇게 해서 이제 약간 올랐는데, 그거를 개인적으로 좀 심층적으로 공부를 해보면 굉장한 수혜가 예상된다. 예, 사실 그래서 지금 계산을 해보면 좀 저평가인 것 같다, 이런 생각을 좀 했습니다.
근데 대표님께서 이제 바이오 쪽은 네. 이제 기업 선정이 좀 더 명확하다고 하셨는데 네. 사실 저는 네. 오히려 바이오 쪽이 좀 어렵더라고요. 그러세요? 예. 뭐 투자자마다 다 성향이 있으니까. 네. 예. 제가 워낙 바이오에 대한 전문 지식이 많이 없어서 그런지 저는 오히려 IT 쪽이 좀 편해가지고 네. 그래서 좀 바이오 쪽에 대해서 좀 더 이제 종목 선정을 할 때 지금 특별히 좀 주목하고 계신 섹터도 있는지 네. 이런 건 좀 어떤 식으로 좀 선별하셨는지도 궁금하거든요. 주식 중에서는 그 111을 사실 이제 제일 좋아하는데 그게 제가 이제 주식 시장에 있어서 가장 큰 모멘텀이 저는 뭐라고 생각하냐면 수요와 공급이 깨진 거라고 생각합니다. 깨진 거예요. 네. 그러니까는 수요와 공급이 이렇게 사람이 찾는 사람 많은데 공급이 안 되는 거죠. 아, 예. 사실 엔비디아가 오른 이유도 GPU를 사람들이 너도 나도 사고 싶은데 한계가 있어서 못 사는 거지 않습니까? 쇼티지가 딸리는 거죠. 났다고 하죠. 쇼티지가 나겠죠. 그래서 이제 그게 그 가격이 오르는 거지 않습니까? 그쵸. 저는 그래서 그런 게 수요 공급이 깨져서 이제 공급에 비해서 수요가 엄청나게 많은 거 사실 이것이 가장 큰 모멘텀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예를 들면 자산으로 따지면 비트코인이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예를 들면 지금으로 따지면 뭐 이 ETF 때문에 하루에 한 10,000개 가까이 지금 이렇게 사들이는데 이게 채굴되는 건 900개거든요. 그러면 계속 10,000개가 유지가 안 될지 몰라도 제가 대강 계산해 보니까 하루에 2,000개, 3,000개씩은 계속 그 ETF로 흡수가 됩니다. 근데 4월이 되면은 이제 반감기가 와서 450개로 이렇게 채굴량이 줄지 않습니까? 네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개인적으로는 그게 이제 수요 공급이 깨졌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네, 두 번째로 이제 생각하는 게 또 우라늄이 수요 공급이 깨졌다고 생각합니다. 예, 우라늄이 이게 지금 공급 자체가 네. 사실상 수요에 비해서 너무 턱없이 부족한 상태거든요. 그래서 우라늄이 지금 막 서로 이제 확보 쟁탈전이 사실 벌어진 상태고요. 그리고 이게 자체가 광산 하나 개발하는데 또 10년이 걸린다고 합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당분간은 우라늄이 수요를 맞출 가능성은 없다. 그렇게 해서 이제 계속 우라늄 가격이 신고가를 형성하고 있어서 이제 개인적으로는 이제 그런 ETF 같은데 이제 투자를 하고 있고요. 우라늄이 사실 이제 이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 전쟁이 나면서부터 이 가격 상승의 촉발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까지만 해도 이제 러시아산 그런 가스라든가 원유에 유럽이 많이 의존을 했지 않습니까? 그러다가 이게 이제 러시아산 이런 그 원유라든가 가스 수입이 이제 힘들어지니까 그때부터 이제 에너지 대란이 벌어졌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 이제 원전에 대한 인식들을 바꾸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뭐 프랑스, 영국, 벨기에, 뭐 스위스, 폴란드 이런 국가들이 전부 다 탈원전 정책을 다 폐기해 버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기존의 원자로 이렇게 돌아가는 거를 가동 시한을 다 늘려 버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탈원전으로 인해서 원자로가 중단이 돼야 되는데 연장을 하게 되니까 더 오랫동안 이제 원전을 사용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당초 예상보다 엄청나게 많은 그 우라늄 수요가 생겨나게 된 거고요. 예를 들면 프랑스 같은 경우에는 2050년까지 신규 원전 14개를 짓겠다고 하고 그건 확정이 됐고 추가로 더 짓겠다고 하고 있고요. 중국을 비롯한 이제 아시아에서도 원전 수요가 엄청나게 많이 오고요. 왜냐하면 또 이 전기가 다들 부족한데 이 무슨 풍력이라든가 뭐 태양광 이런 것들은 첫째로는 그 선진국에서만 할 수 있습니다. 개발도상국에서는 이거 자체가 사실 기술이라든가 비용 면에서 힘들고요. 그 다음에 뭐 또 사막이 있는 나라라든가 이런 데들은 또 풍력도 불가능하고 태양광도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 모래바람이 불면 패널 자체를 덮어버려서 이렇게 빛을 받을 수 없고 그 다음에 이 모래가 이 풍력의 그 프로펠러 부분에 들어가면 이게 고장이 나기 때문에 그런 데도 한계가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 풍력이나 이런 태양광 신재생 같은 경우에는 선진국 위주로만 할 수가 없고 그러니까 그런 나라들을 제외하고는 실제적으로 할 수 있는 게 원전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현재 17개국에서 60개 원자력을 발전을 지금 그 원자력 발전소를 짓고 있고요. 110개를 더 지으려고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유럽의 녹색당 같은 데도 이 원자료를 이제 기존에는 반대하다가 에너지가 모자라니까 다 허용을 했다 그럽니다. 사실 그래서 반면에 이제 우라늄 공급은 굉장히 악화되고 있는 상태고, 그래서 이제 광산을 개발해야 되는데 이제 그게 한 10년 정도 걸리게 되고 차트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여기 보면은 회색 선이 공급이고요. 네네. 이제 이 하늘색 선이 수요인데 초과 수요, 파란색 선이 초과 수요지 않습니까? 이게 지금 굉장히 초과 수요가 점점 이제
많아지는 상태가 되는 거죠. 야, 10년 이상 지속될 네. 것 같네요. 네, 그래서 이제 공급 자체가 굉장히 부족하니까 이렇게 수요 공급이 깨지면 제가 보기에는 뭐 가격이 오를 수밖에 없다. 장기적으로 봤을 때 그렇습니다. 그런 생각을 제가 하고 있습니다. 재작년이었나요? 리튬 가격이 그렇게 올랐던 흐름이랑 좀 비슷한 네, 것 그래서 같은데. 저는 초창기에 리튬과 비슷한 흐름을 보일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기업들 중에 이 원전 관련주들의 흐름이 별로 좋지가 않아가지고. 그러니까 이제 제가 말씀드린 건 이제 원전 관련주가 아니고 그러니까 우라늄을 채굴하는 기업들이라든가 이런 그 ETF, 우라늄과 직접 관련된 ETF를 말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원전 관련해서 지금 그런 기업들이 이제 매출이 나고 이러려고 그러면 이제 사실 뭐 수주도 하고 짓고 이래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우라늄 자체는 기존에 원전을 갖다가 폐기하려고 했던 거를 이제 전기가 모자라니까 그 가동을 늘려버렸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당장에 이제 우라늄이 모자라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사실 원전을 건설하는 그런 주식하고는 조금 차별화가 돼 있습니다. 비만 치료제 얘기하려다 보니까 비만 치료제가 수요 공급이 지금 안 맞는 상태인데 그거 설명하다 보니까 3,000% 빠져서 이 우라늄하고 그 비트코인 얘기를 했는데 비만 치료제로 다시 와서 말씀을 드리면요. 비만 치료제도 지금 공급이 수요에 비해서 극심하게 모자란 상태거든요. 그래서 이제 모건 스탠리에 따르면 2022년에 3조 원 규모의 시장이었는데 이게 2030년에 130조 원으로 늘어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8년 만에 30배가 성장하는 그런 굉장한 성장 속도인데요. 당연히 비만 속도도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요. 그래갖고 이제 WHO에 의하면 2020년에 10억 명이었던 비만 인구가 2035년에는 19억 명으로 늘어나고요. 그래서 이제 저는 일단 비만 관련, 치료제 관련 바이오 기업을 구조적 성장주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비만 치료제 시장은 사실상 이제 두 회사가 양분을 하고 있거든요. 노보노디스크의 위고비하고, 일라이릴리의 이제 젯바운드 이렇게 있는데 이런 추세는 앞으로도 계속돼서 2030년까지 가면은 이 두 회사가 비만 치료제 시장의 80%를 점유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일라이릴리가 50%, 일라이릴리 50%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 반도체라든가 뭐 요즘 보면 엔비디아 뭐 이렇게 GPU 모자라니까 막 다른 데서 막 만들고 AI 만들고 이런다 그러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은 가능한데 이 비만 치료제는 그거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임상이 최대 10년까지 걸리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딱 만들었다고 해서 팔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임상을 거쳐야 되기 때문에 임상 3상을 마무리하려고 그러면 뭐 10년 가까이 걸리니까 당분간은 사실 이 두 회사가 독점적으로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두 회사를 제외하고는 사실 경쟁할 만한 회사가 없는 상태입니다. 근데 이제 시장은 굉장히 늘어나면서 이 노보노디스크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이런 광고도 좀 하고 이랬는데 광고를 다 중단했어요. 어차피 못 파는데 없어서. 네, 그래서 광고도 중단했고 그리고 이제 덴마크의 공장도 새로 증설하고 있고 일라이릴리 같은 경우도 예를 들면 세계 각국에서 다 허가를 받아놨습니다. 우리나라도 허가를 받았는지 모르겠는데 근데 그게 의미가 없습니다. 어차피 못 파니까 없어서. 그래서 해외 수출 자체는 지금 아예 불가능하고 미국에 있는 수요도 지금 맞출 수가 없거든요. 네, 사실 그렇게 딸리고 있으니까 지금 그래서 이제 독일인가에 사실 또 공장을 하나 짓고 미국에 있는 공장도 이게 확대를 하거든요. 그래서 수요 공급이 깨졌다. 사실 그렇게 해서 사실 이런 것들은 구조적으로 성장할 만한 회사인데 다른 제품은 그냥 만들면 되는데 이거는 임상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그쵸. 당분간은 만들 수도 없다. 사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비만 치료제를 왜 이렇게 많이 사는 걸까요, 지금? 전 세계적으로 비만 인구가 너무 많으니까 그리고 이제 일론 머스크가 뭐 위고비 가지고 뭐 살도 많이 뺐다 이런 인플루언서가 얘기를 하니까 사람들이 이제 많이 주사죠. 예, 주사를 맞는 것 같습니다. 근데 사실 제가 공부한 바로는 아직 그래도 어느 정도는 부작용이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심각한 부작용이 아니고 무슨 구토라든가 예, 이런 것들입니다. 예, 예.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감내하면서까지 다 지금 막고 있는. 네, 네, 그렇죠. 예. 살만 뺀다 그러면 뭐 구토 정도야 참을 수 있지 않을까요? 근데 이제 그거를 실질적으로 임상 다 끝내고 시판할 수 있는 기업이 대표적으로 2개 기업밖에 없는 것이고. 현재로서 그러니까 허가를 받은 기업은 2개밖에 없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바이오 기업들이 대개 보면은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특허가 만료된다든가 이래가지고 뭐 복제약이라든가 바이오시밀러 이런 게 나오지 않습니까? 근데 이거 자체는 사실 개발이 이제 얼마 안 됐기 때문에 그런 특허 자체도 아직 한참 동안 다른 데서 못 만듭니다. 그런 점도 있습니다. 그럼 그 2기업이 공장을 또 막 짓잖아요. 예. 공급량을 늘리기 위해서.
그로 인해서 또 수요 공급 키 맞추기가 좀 나올 수도 있는 부분. 예, 근데 그게 이렇게 제가 한번 그 자료를 봤더니 2030년까지도 못 맞춘답니다. 왜냐하면 전 세계가 다 필요하기 때문에 비만약은. 예. 그러니까 말씀하셨던 건 지금 미국에서도 지금 물량 미국에서도 딸려갖고 못 예, 맞추는데 네, 그 다른 나라 지금 이미 수출 막 해달라고 하는데도 못 하고 있으니 계속적으로 수혜를 좀 기대할 수가 있겠네요. 예, 그래서 혹시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그 일라이릴리가 그 테슬라보다 시가총액이 큽니다. 그래요? 예, 테슬라보다 20% 정도 크거든요. 근데 저는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그래서 사람들이 너무 고평가 이런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오히려 거꾸로 생각을 해야 되는 게 뭐냐면 마이크로소프트가 애플의 시가총액을 넘어섰지 않습니까? 네네. 그럼 이게 너무 고평가라고 생각하기보다는 AI의 시대가 도래했다 이렇게 사실 해석을 하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하거든요. 이것도 일라이릴리가 테슬라의 시가총액을 넘어섰다는 얘기는 이게 이제 비만 치료제라고 하는 게 그만큼 이게 그 전기차를 이렇게 능가하는 그런 시장이 될 수도 있다. 사실 이런 개념으로 받아들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러니까 현실을 너무 비판적으로 보기보다는 일단 현실 있는 그대로 좀 받아들이는 거네요. 그러면서 그 부분에 있어서 좀 기회를 잡는 것이고. 예. 그래서 구조적 성장을 하는 기업은 그 섣불리 뭐 PER로 이렇게 판단하기도 힘든 게 이제 워런 버핏이 가장 그 평생 동안 후회하는 게 월마트 주식을 못 산 거거든요. 월마트 주식을 살려고 했는데 그 당시 이제 PER이 너무 높다고 해서 못 샀는데 그로부터 100배가 올랐습니다. 그 뒤로. 그리고 이제 제가 책을 봤는데 그 스타벅스 주식이 PER이 40배여서 너무 비싸서 사고 싶었는데 떨어지길 기다렸는데 떨어지지 않고 그 후로 100배가 더 갔다 옵니다. PER 40에서. 그래가지고 이제 그 사무실에 가면은 앞으로는 다시는 이런 실수를 않겠다 해가지고 어떤 그런 뭐 이렇게 뭘 이렇게 붙여놓은 게 있다고 합니다. 사실 그래서 이 구조적 성장주라고 하는 게 단순히 지금 야 PER이 너무 높지 않냐 꼭 이런 것만으로 따질 수는 없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사실 일라일릴리도 이게 PER이랑 차트만 보면은 이게 감히 따라잡을 수 없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네, 예,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앞으로의 성장 스토리를 좀 생각을 해본다면 분명 충분히 성장 여력이 남아있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요. 근데 뭐 제 생각이니까 또 저도 많이 틀리는 사람이기 때문에 사실은 뭐 제가 또 틀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본인들이 잘 판단하시는 게 좋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뭐 매수 추천은 아닙니다. 대표님 대화 중에 얘기가 나온 김에 워낙 이제 또 구조적 성장주 좋아하시고 또 구조적 성장주를 실제로 최근까지도 계속 공략을 하고 계시고 그렇죠? 방금 이제 설명해 주셨던 섹터분들도 대표적인 좀 구조적 성장주라고도 볼 수가 있는 만큼 저희도 이 구조적 성장주에 대해서 조금 더 대표님과 좀 얘기를 나누고 싶은데 이게 구조적 성장주를 아직 많은 분들이 이게 뭐냐 라고 하는 그 정의와 그럼 이런 것들을 찾아내기 위해서는 뭐 우리가 뭘 봐야 되느냐를 아직 막연하게 생각하시는 것 같거든요. 물론 정답은 없겠지만 대표님께서 나름대로 생각해 놓은 나름대로 좀 정의는 무엇인지. 구조적 성장주는 제가 보기에는 이제 그 시간이 갈수록 이게 그 매출과 영업이익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 회사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일단 구조적 성장주가 되기 위해서는 가능하면 이제 구조적으로 성장하는 섹터에 들어가 있으면 좋은데요. 근데 이제 그게 꼭 그런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 예를 들면 그 구조적 성장 섹터다 그럼 2000년대에 인터넷이 구조적 성장 섹터였거든요. 근데 그 당시 1등 기업은 미국에서는 야후였고요. 우리나라에서는 다운 커뮤니케이션이었습니다. 근데 이런 주식들은 구조적 성장주가 안 됐죠. 나중에 네이버한테 따라잡혔고 구글한테 따라잡혔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구조적 성장 섹터에 있다고 해서 그게 구조적 성장주는 아닙니다. 사실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출연해서 잠깐 말씀드린 것 같은데 그래서 사실 구조적 성장 섹터라고 해서 처음에 굉장히 빨리 성장하는 섹터들은 기본적으로 경쟁이 심하게 됩니다. 대개 보면은. 그러다가 차츰 시간이 지나면서 정리가 됩니다. 그러니까 2000년대 초반 같은 경우 인터넷이 굉장히 많이 이렇게 그 구조적 성장 섹터로 부각이 되면서 예를 들면 검색만 해도 우리나라에 제가 아는 것만 해도 뭐 네이버 있었고 다운 커뮤니케이션, 야후 코리아, 엠파스, 뭐 네이트 그런 식으로 이제 막 경쟁을 하지 않습니까? 그럼 구조적 성장 섹터에 있다고 해서 이게 다 구조적 성장주냐? 이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기업을 잘 선별을 해야 되는데 가장 좋은 방법은 항상 1등 기업을 사는 겁니다. 그래서 1등 기업을 샀다가 1등 기업이 2등으로 바뀌면
새로 올라온 1등 기업으로 갈아타는 거죠. 사실 그런 것들이 좋다고 생각하고요. 또 그게 싫다 그러면 그냥 기다렸다가 어느 기업이 확실히 1등으로 자리 잡았다고 판단 딱 되는 순간이 있습니다. 구글이 야후를 확실히 제쳤다. 네이버가 다음 커뮤니케이션을 확실히 제쳤다. 그 순간에 들어가서 장기 투자를 하면은 그거는 구조적 성장주가 됩니다. 구조적 성장 산업 내에 일단 1등 기업에 주목을 하고 네. 그 다음에 만약에 2등 기업이 1등을 제쳤다라고 하면 그 2등 기업에 네. 지금 집중을 해보자는 네. 거네요. 네. 그 대신에 좀 더 장기적인 네. 방향성. 그러니까 일단 1등을 굳혔다 싶으면 굳힌 상태 그 다음부터는 이제 구조적 성장 섹터가 가듯이 구조적 성장주가 됩니다. 1등 회사는. 예를 들면 삼성전자가 그 메모리에서 1등으로 딱 확실히 올라선 순간 그 순간은 이제 구조적 성장주가 되고요. 네이버가 인터넷 산업에서 확실히 1등으로 자리 잡았다고 판단되는 순간 그때 주식을 사서 장기 투자를 하면 그건 구조적 성장주가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구글이 이제 아우를 제쳤다. 그래서 1등으로 확실히 자리 잡았다고 판단되는 순간 그 순간에 사면은 그거는 구조적 성장주가 대개는 됩니다. 예. 왜냐하면 그때 그렇게 딱 확실히 자리를 잡으면 2등이 1등을 쫓아올 수가 없습니다. 대개는. 그러면 이제 그 섹터가 굉장히 성장하기 때문에 가장 수혜를 받는 거는 1등 기업이 됩니다. 그러면은 그렇게 크게 오를 만한 구조적 성장 산업은 보통 어떤 식으로 분별하세요? 그냥 구조적 성장 산업이라고 하는 거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책을 보거나 이렇게 해서 지금 AI 시대다. 뭐 사실 그렇게 판단을 하죠. 그러면 2000년에 누구나 다 아는 거죠. 인터넷 시대가 온다는 거는. 그럼 이제 인터넷이 구조적 성장 섹터라고 다들 판단을 하는 거죠. 그러면 이제 거기서 이제 그러면 어떤 게 1등 기업이 되느냐. 사실 이거를 판단을 해야 되는 거죠. 예. 가령 뭐 지금 딱 현재 AI를 놓고 봤을 때는 뭐 소프트웨어 기반으로는 마이크로소프트, 하드웨어 기반으로는 엔비디아 얘네들이 뭐 1등으로 자리 잡고 있는데 그럼 얘네가 1등 자리를 뺏기기 전까지는 계속 가는 거고 만약에 뭐 2등이 얘네를 제쳤다 하면은 이제 걔네에 좀 집중하는 느낌인 거네요. 그렇긴 한데 이제 엔비디아라든가 이런 회사들은 이미 옛날에 1등으로 그 분야에서 자리를 잡았었죠. GPU 분야에서. 그러니까 그때 투자를 시작했어야 되는 거고 마이크로소프트도 이미 옛날에 그러니까 애플은 뒤졌지만 서로 섹터가 다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옛날에 이미 1등을 했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지금 이제 제가 보기에 구조적 성장 섹터임에도 불구하고 구조적 성장주로 아직 자리를 잡지 못한 거는 저는 개인적으로는 전기차 같은 게 아직은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지금 그 전기차가 이제 이것도 개인적인 생각인데 이제는 지금은 이제 치킨 게임에 들어간 상태다. 이렇게 판단을 하거든요. 되게 이제 그래서 치킨 게임이 들어가면 어느 회사가 1등이 될지는 잘 모릅니다. 예를 들면 사람들은 당연히 테슬라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는데 꼭 테슬라가 된다기보다 테슬라가 1등이 될 확률이 높다. 지금은 이렇게 판단을 하고요. 사실상 세계 1등은 지금 BYD지 않습니까? 글로벌 판매량도 BYD가 많습니다. 근데 지금 이제 미국에 진출하기 위해서 지금 멕시코에 공장을 짓고 있습니다. BYD가. 그러면 이제 그게 뭐 미국으로 멕시코에서 공장을 지면 미국으로 들어가는데 문제가 없을 테니까. 그러면 그 BYD가 그 미국 시장에 들어갔을 때 또는 세계 시장에 진출했을 때 누가 이길지 저는 아직 모른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테슬라가 일지 BYD가 이길지는 저는 모른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러면 일단은 그렇게 치킨 게임이 치열하게 벌어지고 있는 산업도 좀 관심 있게 봐야 되겠네요. 그 중에서 승자가 누가 될까? 예, 그거를 항상 이렇게 보고 있다가 1등이 되는 순간, 야, 얘 완전히 1등 자리 굳혔다. 사실 그때가 저는 가장 안전하게 가장 큰 수익을 낼 수 있는 투자 방법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 관점에서 아까 이제 비만 치료제도 설명하셨을 때 일라일릴리가 점유율이 가장 높다라는 포인트로 이제 좀 더 일라일릴리에 집중하신 거네요. 예, 그렇게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전기차는 누구나 만들 수 있는 거고요. 이런 그 비만 치료제 약은 임상이란 게 있기 때문에 아무나 만들 수 있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당분간은 이 두 회사밖에 만들 수 없다. 사실 이렇게 판단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또 한편으로는 사실 뭐 전기차나 AI나 이런 것들은 뭐 많은 분들께서 그래, 뭐 이 산업 앞으로 계속 구조적으로 성장할 거야 라는 거는 아시는데 그 중에서도 그런 이제 대장급 기업이 좋다라는 건 알지만 한편으로는 그렇기 때문에 또 비싸기도 하잖아요. 예. 네. 그래서 이게 가격적인 부담 때문에 네. 좀 나는 뭐 사기 너무 어려운데 그렇죠. 싼 거 없어? 예. 이렇게 좀 반문하시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예, 근데 싼 주식 너무 좋아하시면 안 됩니다. 예. 제가 보기에는 비싼 주식이 좋은 경우가 많다. 예. 왜냐하면 비싼 거는 이유가 있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남들이 좋게 보기 때문에 비싼 거거든요. 그쵸. 사실 그렇죠. 예.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말씀드리면 일단 자 이렇게 대박 종목들은 주가가 이제 이렇게 1차 상승을 하면
PR이 이렇게 커지게 되지 않습니까? 높아지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PR을 따진 사람은 이제 너무 이렇게 주가가 비싸다고 해서 그 주식 못 삽니다. 그런데 이런 식으로 투자하다가는 절대 대박 종목 찾을 수가 없습니다. 그 주식이 싼지 비싼지는 미래 가치를 보고 판단을 해야지 현재 가치로 판단을 하면 안 되거든요. 레인보우 로보틱스 제가 얘기한 게 2022년 말이었습니다. 그때 제가 보니까 2022년 말에 보니까 매출액이 136억, 순이익이 58억, 시가총액 6,380억, 주가는 한 3만 원 정도 됐고요. 그 PR이 110배였습니다. 110배요. 네. 그럼 그때 뭐 PR 2배, 3배짜리 막 널려 있는데 네네네. 이거 110배짜리 PR 따진 사람 못 사거든요. 그렇죠. 근데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어떻게 되냐? 그 뒤로 한 7, 8배 올랐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이게 왜 이런 현상이 발생되냐면 지금은 PR이 높지만 회사 성장성이 굉장히 뛰어나서 앞으로 이 회사가 큰 돈을 벌 것이고 그렇게 되면 PR이 합당해지는 수준이 올 것이다. 그래서 이제 사실은 미래에는 PR이 낮아질 것이다. 이제 물론 이제 그 사이에 큰 성장을 하면서 돈을 많이 벌고 투자자들이 그렇게 판단을 하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그 PR이 높은 주식이 뭐 7, 8배 갔는데 자, 110배짜리, PR 110배짜리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7, 8배 갈 동안 그럼 PR 2배, 3배짜리들은 거의 안 갔지 않습니까? 그렇죠. 사실 그런 관점이 있는 거고요. 그래서 제가 좀 알기 쉽게 제가 한 이게 사례를 갖고 왔거든요. 네. 자, 종근당하고 삼천당 제약이 있는데 종근당이 이제 2022년 기준입니다. 아직 2023년 실적이 제대로 안 나와서 매출이 종근당이 1조 4,883억이고요. 영업이익이 1,099억 원, 순이익이 800억 원입니다. 근데 시가총액이 1조 4,637억. 삼천당 제약은 매출액이 1,773억 원에 불과하고 영업이익은 122억, 순이익은 88억이거든요. 시가총액은 1조 6,608억 원. 종근당보다 크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삼천당 제약은 지금 매출액이 종근당의 12%에 불과하고요. 삼천당 제약의 순이익은 종근당의 11%에 불과합니다. 근데 시가총액은 오히려 종근당보다 삼천당 제약이 큽니다. 그러면 비싸서 못 산다, PER이 높아서 이렇게 PER 때문에 못 산다 이런 사람들이 보기엔 이건 터무니없는 고평가입니다. 이거는. 그렇죠, 그렇죠. 예, 터무니없는 고평가라 삼천당 제약을 갖고 있다가 삼천당 제약을 팔고 종근당 주식을 삽니다. 그럼 이 투자가 성공한 투자일지 그걸 한번 생각해 보면요. 그 제 나름대로 계산을 한번 해봤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삼천당 제약이 개발한 아일리아 그 바이오시밀러 SCD-411이거든요. 이것 때문에 제가 이제 그냥 계산을 간단히 해봤는데 한 3, 4년 후에 영업이익이 4,400억 원 정도는 될 것이다. 이렇게 판단을 합니다. 그러면 종근당하고 제가 같은 멀티플을 한번 적용해 보겠습니다. 그냥 간단하게 그냥 뭐 이렇게 막 복잡하게 안 하고 종근당은 시가총액이 영업이익의 13.32배입니다. 그럼 삼천당 제약은 3, 4년 후에 영업이익이 제가 계산을 해봤더니 4,400억 원이 나온다. 그럼 시가총액을 영업이익 곱하기 13.32 똑같이 하면 5조 8,600억이 되거든요. 그렇죠. 그럼 주가는 25만 원이 되는 게 맞습니다. 그때 가면. 종근당 제약은 예를 듭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계속 지금 상태를 유지한다 치고 그렇게 되면 이제 종근당 제약은 뭐 그대로 가격이 시가총액이 유지가 되지만 삼천당 제약은 지금으로부터 훨씬 더 3, 4배가 높은 가격이 도달해야 종근당 제약하고 밸류에이션이 똑같아지는 거거든요. 사실 그러니까 이런 투자자들이 이런 걸 알기 때문에 미래에는 이렇게 될 것이라는 걸 알기 때문에 미래 가치를 어느 정도 당겨오는 거지 않습니까? 이제 얼마나 당겨오느냐의 문제지. 사실 그래서 그런 거를 따지면 지금 이게 그 삼천당 제약이 7만 원 정도 하는데 이게 과연 비싼 거냐? 이런 그 판단을 해봐야 됩니다. 그래서 항상 어떤 주식이 싼지 비싼지를 따질 때는 항상 이 주식이 미래에 어떻게 될 것인지를 먼저 판단을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게 사실 주식 투자는 미래를 보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뭐 당장 야, 내가 왕년에 돈 벌었어 이게 아니라 앞으로 얼마나 벌 건데가 중요한 거잖아요. 그런 관점에서 지금 당장 돈은 못 벌고 있지만 앞으로 크게 벌 거라면은 그만큼의 가치를 미리 계산을 해서 앞으로 오를 만한 것들이 얼마나 더 오를지를 좀 봐야 된다라는 건데 근데 사실 일반적인 투자자분들께서 그걸 계산하기 되게 어려워하시거든요. 이 기업이 과연 내년, 내후년, 3년 뒤에 얼마나 이익을 벌 것인지에 대해서 그래서 그 밸류에 대한 계산을 확실히 더 어려워하시는 것 같은데 뭐 이거에 대해서 그나마 조금 팁을 주실 수 있을까요? 가장 좋은 방법은 그러니까 성장주에 한해서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주식 말고 성장주에 한해서 가장 좋은 방법은 저는 그 피터 린치가 사용한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가장 좋은 방법은 저는 SOTP 방법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SOTP 방법은 개인 투자자가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개인 투자자가 쉽게 할 수 있는 방법이 뭐냐 그러면 그 피터 린치가
사용했다고 하는 방법. 사실 그게 저는 그냥 간단히 심플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꼭 그거를 떠나서라도 이런 식으로 지금 자기가 이제 어떤 기업에 대해서 열심히 공부해서 2, 3년 후에 이 기업이 예를 들면 지금은 매출이 얼마인데 한 3년 후에 매출이 얼마가 될 것 같다. 아니면 그 지금이 영업이익이 얼마인데 2, 3년 후에 얼마가 될 것 같다라고 본인이 판단하면 사실 그때의 PER로 계산을 해봐도 대강은 이렇게 어느 정도 주가가 될지는 알 수 있다 생각합니다. 저 같은 경우에도 저는 워낙 탑다운으로 산업을 기반으로 먼저 보고 이제 대장주를 좀 찾아내는 방식으로 하다 보니까 그 기업 공부에 할당하는 시간이 좀 덜해요. 네. 산업을 좀 더 보고. 그래서 저도 아직까지는 이 기업의 시계열을 봤을 때 3년 후에 진짜 좀 재무제표 라인이 얼마나 될까에 대해서 좀 따져보는 게 아직까지는 좀 어렵거든요. 네. 근데 제 주변에 특히나 이제 좀 이런 성장주 기반으로 큰 돈을 버시는 분들 보면은 진짜 본인만의 그 엑셀 표가 있더라고요. 네. 올해, 내년, 내후년, 3년 뒤. 그러니까 그분들도 본질적으로 거의 한 3년 뒤까지는 대개 다들, 3년 정도는 알면 좋습니다. 예. 따져보시더라고요. 네, 네. 그거를 하기 위해서 네. 그분들도 하나의 기업을 거의 뭐 5번 이상 탐방 깔 정도로 어마무시하게 빠삭하게 공부를 해야 되는 건데 네. 그러니까 그렇게 하기가 네. 현실적으로 막 각 직장이 있으신 분들 같은 경우는 더 예. 어려우니까 네. 그런 분들은 이제 이 대표님한테 이렇게 댓글로 질문도 좀 하시고 대표님한테 물어봐야죠. 저는 아직 그 정도는 모르겠습니다. 별 말씀을요. 그렇게 하셔서 하여간 기업을 투자할 때는 그 기업에 대해서 제일 잘 알아야 돼요. 일단은 공부를 많이 해야 됩니다. 사실 그거는 왕도가 없다 생각합니다. 네. 근데 또 한편으로는 그런 것들도 아마 많이 힘들어 하실 것 같아요. 제 뭐 같이 공부하는 분들도 그렇지만 그렇게 기업은 잘 찾아놨는데 네. 막 100%, 200%, 300%, 500%뭐 이렇게 갈 때까지 네. 기다리기도 힘들다. 그 전에 막 금방 팔고 나간다. 예. 근데 막상 그렇게 팔고 나니까 더 올라가더라. 그런 경우가 이런 식으로 네. 진짜 좋은 기업을 내가 잘 발굴했는데도 잘 샀는데도 잘 팔지를 못해서 네. 온전한 수익으로 이제 챙기지를 못하시는 분들도 많은데 이런 매도에 대한 팁도 있으신가요? 예, 일단 그래서 저도 사실 그 수익을 가능하면 좀 극대화하는 스타일이어서 한 종목을 가지고, 그러니까 매도 타이밍을 놓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더 오를 것 같아서 놔뒀더니 뭐 제자리로 돌아온다든가 그런 식으로도 많이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끝까지 좀 많이 물고 늘어지는 스타일입니다. 그래서 대개 보면은 뭐 제가 고수라는 건 아니고 통상적으로 이제 다른 그 고수들하고 아마추어의 차이점이 뭐냐. 그러면 대개 10종목을 투자하면 5종목은 벌고 4-5종목은 깨지고 네. 이거는 고수나 아마추어나 똑같다 그럽니다. 네. 예. 근데 아마추어는 20% 벌면은 팔고 떨어지면 그냥 계속 놔두고. 근데 이제 고수들은 뭐냐면 물론 이제 가장 큰 차이점이 뭐냐면 이거 걸렸다 싶은 종목 있죠. 예, 이거 하나 걸렸다. 이거는 이제 끝까지 물고 늘어지는 거죠. 그래서 뭐 7, 8배 뭐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레인보우 로보틱스 같은 거 하나 딱 뭐 제가 가장 기억에 남는 게 10,000원 정도까지 내려갔던 걸로 제가 기억이 나는데 10,000원에 딱 샀는데 본인이 판단하기에 이거 딱 걸린 종목이다. 그러면 이제 이걸 20만 원까지 갖고 가는 거죠. 사실 그렇게 해서 이게 수익이 아마추어와 프로가 많이 차이가 난다 그럽니다. 그래서 뭐 프로라고 해서 고수라고 해서 10개를 샀는데 10개를 다 버는 게 아니고 사실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게 이제 앞에서 제가 말씀드린 그 이치랑 저는 똑같다고 생각하거든요. 무슨 얘기냐면 자기가 스스로 밸류에이션을 해봐야 됩니다. 그래서 본인 스스로 목표가를 정하고 그 목표가 부근에 올 때까지 이제 가능하면 홀딩을 하고, 근데 이제 주식이라고 하는 게 항상 변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상황이 바뀌고, 그러니까 10배가 성장할 걸로 봤는데 가운데 어떻게 상황이 바뀌어서 갑자기 뭐 강력한 경쟁자가 나와서 이게 그렇게 안 된다. 그러면 이제 재빨리 목표가를 변경해야 되는 거죠. 예를 들면 쿠팡 이런 것들이 이제 우리나라 이커머스 시장을 뭐 이렇게 다 어느 정도 네이버와 같이 먹을 걸로 생각을 했는데 갑자기 뭐 알리익스프레스가 나와갖고 또는 뭐 테무가 나와가지고 이게 성장성이 훼손이 됐다. 그러면 기존에 100으로 목표를 잡았다고 하면 이제 재빨리 바꿔야죠. 그렇게 하는 거를. 그러니까 이게 너무 당연한 말인데 이렇게 안 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끊임없이 그 회사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 목표가를 끊임없이 이렇게 업데이트를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렇습니다. 그러다가 물론 이제 실패를 하는 경우도 있는데 어쨌든 그래도 어떤 종목이 하나 걸렸다 싶으면 그거는 가능하면 그 수익을 최대화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제 이거 말씀드리면 혁신 섹터의 성장주들 있지 않습니까? 네. 이거는 이제 그냥 참고를 하는 건데 대개는 저 같으면 뭐 레인보우다, 뭐 루닛이다 이런 것들은 웬만하면 안 팔고 2달 음봉이 나올 때까지는 가능하면 보려고 노력은 합니다. 기존에 없던 새로운 기술적 혁신에 예. 따른 수혜주는 그래도 2달 음봉이 연속적으로 나오기 네. 전까지는 계속 보여줘야 웬만하면 되는 예, 거예요. 예. 네. 공감이 되는 게 네. 걔네들은 다들 물음표를 가지고 사고 팔고 하기 때문에 얼마나 올라갈지도 모르는 거라서 네. 그러니까 저도 되게 이게 말씀하셨던 부분 한 가지 또 공감이 많이 됐던 게 하나 걸리는 종목은 네. 최대한 뽑아 먹어야 된다. 네, 맞습니다. 저는 그걸 약간 가시까지 발라 먹어야 된다라는 식으로 좀 표현을 하는데 근데 이게 진짜 그 밸류를 명확하게 내가 계산했을 때는 아니까 어느 네. 정도 그 가이드라인을 따라서 가겠지만 모르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그걸 좀 판단하기 어려워서 저는 최소한 추세는 보고 추세가 추세가 깨지지는 않으면 예, 예. 그래도 좀 가져가시면서 지켜가셔라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네. 네, 그게 그나마 좀 초보자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네. 좀 그나마 만만한 방식인 것 같더라고요. 근데 대표님 제가 마지막으로 딱 그래도 궁금한 게 네. 저는 올해는 AI를 가장 좀 좋게 보고 있어서 산업 네. 기반으로 네, 네, 네. 그래도 아까는 조금 뭐 기업 선별에 좀 어려움이 있다고 하셨지만 예. 그래도 그나마 좀 이쪽은 주목해 볼 만하다라고 할 만한 게 있을까요? 예, AI 관련해서는 일단 저는 일단은 이제 MPU에 관심을 좀 가져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MPU는 사실 제가 보는 업체들은 다 비상장들입니다. 예, 그렇죠. 뭐 다 아실 거예요. 예, 리벨리언, 퓨리오사 AI, 사피온 이런 회사들인데 이 세 개의 업체에 주목을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이 세 개 회사들은 모두 다 이제 그 AI 반도체 설계에 특화된 회사들이고요. IPO를 하거나 아니면 조만간 할 예정인 걸로 아는데 참고로 제가 사피온 얘기하면 사피엔 반도체하고 헷갈리는데 예, 사피엔 반도체가 아니고 사피온을 말하는 겁니다. 예. 그리고 이제 제가 또 관심을 갖고 있는 게 뉴로모픽인데요. 이 뉴로모픽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하자면 AI 반도체는 3세대로 구분이 됩니다. 1세대가 이제 CPU, GPU고요. 그 다음에 이제 2세대가 NPU 이렇게 되고 3세대가 이제 뉴로모픽입니다. MPU 다음 예. 그러니까 GPU를 사용하면 너무 많은 전기가 필요하기 때문에 이렇게 엄청난 전기를 계속 소모하는 그런 시스템은 지속 가능하지 않습니다. 예. 그래서 이 GPU를 이용해서 AI 시스템을 계속 확장해 나가는 것은 사실상은 불가능하다. 전기가 너무 많이 먹기 때문에 이런 거거든요. 근데 NPU는 GPU보다는 전기가 덜 먹지만 이것도 역시 많이 사용하고 있고 그래서 AI가 지속 가능하기 위해서는 전기를 줄여야 됩니다. 전기 사용량. 그래서 이제 이거에 대한 해결책으로 나온 게 이제 뉴로모픽인데요. 저전력 반도체 느낌인 거네요. 약간 조금 다른데. 달라요? 예. 뉴로모픽은 사람의 뇌를 모방한 겁니다. 예, 그래서 이제 사람의 뇌는 어떤 컴퓨터 성능보다 뛰어나지만 이렇게 백열등 하나가 소모하는 전기 20와트 정도만 소비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그 뇌신경망에서 직접적으로 영감을 받아서 설계를 한 것이 뉴로모픽 반도체인데요. 인간의 뇌에 감명을 받아서 만든 반도체이군요. 네, 그래서 이제 소비 전력이 현저히 낮고요. 그래서 지금 많은 연구가 진행이 되고 있고 개발도 했다고 하는 데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지금 당장 뭐 사용하지는 않을 것 같은데 시간이 좀 걸릴 것 같은데 저는 이게 테마를 형성할 가능성이 있다. 그러니까는 이게 지금 테마주로서 한번 그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한번 좀 봐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은 갖고 있습니다. 예. 당장의 상용화가 돼서 막 구조적 성장을 하기에는 아직은 좀 시기상조이지만 예. 가령 그런 거죠. 초전도체 같은 느낌. 맞습니다. 예. 이런 식으로 한번 그래도 왜냐면은 AI라는 게 너무나 메가 트렌드로 자리 잡혀 있는데 이게 NPU 다음 차세대 반도체라고 한다면 그 사람들이 기대감을 가질 수 있으니 그런 측면에서 한 차례 기대감으로 인한 테마 상승은 가능할 것 같다라는 표현이시네요. 이게 또 뉴로모픽이라고 하는 게 그 산업에 미치는 파급력이라고 하는 게 제가 보기에서는 전력 반도체를 만든다든가 CX를 만드는 이런 거와는 좀 차원이 다르게 굉장히 큰 주제다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사실 그렇기 때문에 시장 상황에 따라서는 큰 테마가 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다 찾았습니다. AI는. 계속 사람들이 찾아야 되거든요. 그럼 또 여기까지도 이렇게 바람이 불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대표님 저희 시청자분들의 끝으로 한마디 해주신다면. 네네. 자, 주식 시장이 지금 이제 저 PBR 중심으로 해서 그쪽으로 이제 이동을 한 상태이기 때문에 코스닥의 성장주가
갑자기 막 가파르게 상승하기는 좀 어렵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근데 이제 조급하게 생각하지 않고 긴 안목에서 좀 떨어졌을 때 성장주에 관심이 있는 분이라면 이런 때에 조금씩 분할 매수하는 것도 저는 좋은 방법이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왜 그렇게 생각하는지에 대해서 제가 두 가지만 간단히 말씀드리면, 자, 주식시장에도 시대 정신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1990년대 초까지는 건설, 금융, 무역의 트로이카 시대였고요. 그 다음에 92년에 외국인들한테 주식시장이 개방됐을 때는 저PER 시대였고요. 그 후에 저PBR 주들이 상승하는 시대가 왔습니다. 근데 지금은 누가 뭐라고 해도 성장주가 패러다임인 그런 시대입니다. 자, 주식이라는 게 미래 가치를 반영하는 속성이 있기 때문에 성장주라고 하는 게 가장 진일보한 개념입니다. 주식시장에서. 그런 관점에서 볼 때 제가 볼 때는 과거로 돌아가긴 어렵다. 자, 역사는 발전을 합니다. 예를 들면 과거에는 왕이 다스리던 왕조 시대가 있었습니다. 지금은 국가가 시민이 주인인 시민사회입니다. 아무리 지금 우리 사회가 후퇴를 해도 다시 왕조 시대로는 돌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죠? 역사가 그렇게 발전해왔기 때문에 제가 이제 조금 과장해서 말을 했는데 주식 시장도 지금은 성장주의 시대로 역사의 과정을 밟아서 그 성장주의 시대로 돌아왔거든요. 시민사회가 왕조사회로 돌아갈 수도 없듯이 제가 보기엔 주식도 저 PBR 시대로 돌아갈 수는 없다. 이런 생각을 제가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둘째는 AI하고 반도체로 이렇게 대표되는 이런 그 성장주는 글로벌 트렌드입니다. 미국을 비롯해서, 자, 뭐 엔비디아도 그렇지만 미국을 비롯해서 글로벌 시장에서 이런 AI 관련된 막 성장주가 막 그냥 주가가 상승을 하는데 우리나라만 이것들을 다 외면하고, 뭐 이렇게 그 PBR 주식만 갈 수는 없거든요. 한번 엔비디아가 역사적 신고가를 막 갱신하고, 일라이릴리가 역사적 신고가를 갱신하고, 메타가 막 하루에 30%씩 막 오르고 하는데, 우리나라에서만 이런 주식 다 무시하고 저밸류 주식이 계속 상승하기는 저는 불가능하다 생각합니다. 그래서 글로벌 시장에서 성장주가 이렇게 가게 되면 결국은 우리나라도 따라가게 돼 있다. 근데 이제 지금 이 시대는 이 시대는 절대로 저 PBR 시대로 갈 수 있는 시대는 아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저 PBR 시대가 오래 지속되기는 어렵다 생각을 해서 성장주에 만약에 관심 있는 분들이면 팔고서 막 이렇게 옮겨가느니 제 생각에 인내하고 있으면 다시 그 AI라든가 무슨 이런 그 성장주로 다시 돌아올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성장주를 보유하고 좋아하시는 분들은 조금 인내해보자. 이제 이런 말씀을 제가 드립니다. 되게 좋은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이게 당장에 우리나라 국내 주식시장이라는 우물만 봤을 때는 당장 이 저 PBR이라는 게 되게 크게 보일 수 있는데, 근데 이 우물 밖에 좀 세계적인 글로벌 흐름으로 봤을 때는 분명 지금 트렌드가 가치주보다는 성장주 기반, 뭐 기술적인 혁신, AI 뭐 이런 것들이 더 훨씬 더 큰 자금들이 운용이 되는 네. 상황인 만큼 그쪽에서 좀 더 큰 기회를 찾아보자. 그래서 대신에 지금 당장에는 좀 시장에서는 단기적으로는 부각을 못 받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이럴 때 시간에 좀 텀을 두고 싸게 사모으는 관점으로 생각을 해본다면은 분명 또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좋을 것 같다라는 얘기이신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네, 그럼 천백만 대표님과 함께 여러분들 응원하면서 함께 인사드리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행복되세요.